사기 한서, 삼국지 위략, 오늘 밤 우리가 펼칠 문헌들입니다. 이 문헌들 안에 고조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개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배경으로, 한나라 정복의 대상으로, 숫자와 간직명으로만 스쳐 지나갑니다. 그 스침 속에서도 오늘 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입었는지,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 어떤 법 아래 살았는지, 무엇으로 거래를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늘에 물었는지, 사마천은 이것들을 정면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을 썼고 위만의 찬탈을 썼고 우거왕의 최후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의 행간에 고조선 사람들의 삶이 단편적으로 흘러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단편들을 하나씩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8개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 이름의 결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관직의 결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복식의 결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법의 결입니다. 다섯 번째 장면은 화폐의 결입니다. 여섯 번째 장면은 전복의 결입니다. 일곱 번째 장면은 무역의 결, 여덟 번째 장면은 여성의 결입니다. 단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눈으로 기록한 것들입니다. 고조선 사람 자신이 남긴 기록은 한 줄도 없습니다. 이 한계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들을 오늘 밤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이름의 결. 이제 사기조선열전에 등장하는 인명들을 살펴봅니다. 우거, 장, 삼, 최, 그리고 노인, 한음, 왕겹. 조선왕 만은 연나라 사람이다. 사기조선열전이 시작되는 첫 문장입니다. 사마천은 조선왕 위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위만이라는 이름에서 위라는 성씨가 없습니다. 사마천은 성씨 없이 그냥 만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위만의 성이 위라고 처음 등장하는 것은 후한서입니다. 사기에는 성씨가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마천이 성씨를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위만이 활동하던 시대에 고조선의 인명체계에 성씨 개념이 없었거나 어느 쪽이든 중국식 성씨체계가 고조선 인명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조선의 성씨 없는 인명체계는 고조선 멸망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이보다 앞서 조선 유민들이 이곳에 와서 산골짜기에 흩어져 6촌락을 이루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조선 유민들이 세운 사로 6촌의 촌장들, 알평, 소벌돌이, 구레마, 지백호, 지타, 호진의 이름을 보면 성씨가 없습니다. 성을 갖게 된 것은 훗날 신라 유리 이사금 9년, 서기 32년의 일입니다. 유리 이사금이 육부의 이름을 개편하면서 육촌 촌장의 후손들에게 이, 최, 정, 손, 배, 설의 성씨를 하사했습니다. 이 사실은 고조선의 성씨 없는 인명체계가 고조선 멸망 이후 그 유민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성씨는 고조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씨는 나중에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 글자 이름의 반복은 하나의 패턴으로 읽힙니다. 이것은 고조선 고유의 인명체계인지 아니면 중국 사가가 음차 표기 과정에서 줄인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왕족이나 귀족의 이름이 보통 두 글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고대 인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한반도에서 쓰이던 고유 인명 체계는 한자, 차자 표기의 형태로 남아있어 그 얼개를 아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니계상이라는 관직명의 니계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논어에 나타난 지명으로 제나라 지역과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니계상 3이 제나라에서 망명해온 사람이거나 그 후예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름 하나에 이렇게 많은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면이 남기는 자국입니다. 두 번째 장면, 관직의 결입니다. 상이 여럿이 있었다. 조선상 역계경이 우거에게 간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쪽 진국으로 갔다. 사기 조선열정과 위락에서 확인되는 위만 조선의 관직명은 이렇습니다. 상, 장군, 비왕, 박사, 대부, 대신. 이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직이 상입니다. 상은 중국의 승상제도에서 유래했지만 위만 조선의 상은 중국과 달리 여럿이었습니다. 조선상 역계경, 조선상 노인, 니계상 3, 상 한음 이렇게 여러 명의 상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들은 중앙정부의 일원적인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상 역계경이 수하에 있던 2,000명을 이끌고 고조선을 이탈해 버릴 정도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아 이들은 관료 조직이라기보다 지방 수장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조선의 정치 구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노태돈 교수는 고조선의 지방 행정을 왕, 상은 자치집단이죠. 비왕은 음락의 수장 정도로 보고 누층적 구조로 보았습니다. 왕은 가장 강한 집단의 장이었고 상들은 자기 집단을 자치적으로 이끌었으며 비왕들은 음락을 단위로 상의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계경의 이탈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단을 자치적으로 이끄는 수장이었고 왕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2,000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독자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이 연맹적 정치구조와 놀라울 만큼 비슷한 모습이 그 유민들이 세운 사로국에서도 나타납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로육촌 연구에 따르면 사로육촌의 촌장들은 각기 독자적인 정치 조직과 통치 영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느슨한 연맹체제를 형성하여 공동의 관심사가 있을 때 육촌의 지도자들이 모여 협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아직 어느 한 촌락의 장이 다른 촌장들을 압도할 만큼 성장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의 상과 사로의 촌장 두 이름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각자 독자적인 기반을 가진 수장들이 느슨하게 연대하는 방식, 중앙왕권이 이 수장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방식, 고조선의 연맹적 정치구조가 그 유민들이 세운 나라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나중에 삼국시대 초기에 부체제로 이어집니다. 고조선, 사로국, 신라 초기 육부, 느슨한 연맹의 결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조선의 연맹적 정치구조가 이후 한반도 고대 국가 형성의 원형이 됐다는 시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이 여럿 있었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장면이 남기는 자국입니다. 세 번째 장면, 복식의 결입니다. 상투와 왼쪽으로 여민 옷입니다. 상투를 틀고 이민족의 옷을 입고 들어왔다. 사기 조선열전에는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만은 망명자 무리 1,000여 명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이민족의 복식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역설적입니다. 위만이 고조선의 복식을 따른 것, 바로 이 행동이 당시 고조선 사람들이 어떤 복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기록입니다. 중국 측 기록에서 옷을 왼쪽으로 여몄다, 즉 좌임이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중국은 오른쪽으로 여미는 우임이 기본이었습니다. 좌임은 중국에서 이민족의 복식을 가리키는 특징이었습니다.
상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상투는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발식입니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등에서 공통적으로 상투를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조선의 의복 문화에 대해 학자들은 스키토 시베리아 문화, 즉 고대 중앙아시아 유목민 문화의 영향을 짙게 받은 호복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군 신화 등에서 유목민 문화의 요소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위만이 이민족의 옷을 입고 들어왔다는 사마천의 기록. 이 문장은 고조선 사람들의 복식이 중국과 확연히 달랐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위만이 고조선 사람들에게 동화하려 했다는 정치적 의도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장면이 남기는 자국입니다. 네 번째 장면, 법의 결, 세 줄로 남은 8조항입니다. 한서지리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한서지리지에 고조선 8조 지교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8조항 중 3조항뿐입니다.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둘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셋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되 자속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 년을 내야 한다. 이 3조항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생명의 무게, 살인죄 사형이라는 통해보복의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개인의 생명을 법으로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곡식경제입니다. 상해배상을 곡식으로 했다는 것은 고조선이 농경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노비제의 존재입니다. 절도죄의 벌이 노비였다는 것은 당시 이미 신분차별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화폐유통입니다. 자속의 대가로 50만 전을 언급한다는 것은 화폐 경제가 어느 정도 발달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것이 고조선 자체의 화폐인지 아니면 명도전 같은 중국 화폐를 수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나머지 5조항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간음을 금지하는 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추정일 뿐입니다. 3줄로 남은 8조항. 나머지 5조항은 영원히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4번째 장면이 남기는 자국입니다. 5번째 장면, 화폐의 결, 명도전이 오간 길. 50만 전을 내야 한다. 8조지교 3번째 조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도둑질에 대한 속죄 대가로 50만 전을 제시했다는 이 대목은 기원전 수백 년 전 고조선에 이미 화폐가 유통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50만 전이 어떤 화폐였을까요? 여기서 고고학 자료가 문헌을 보완합니다. 고조선 권역, 현재 요동과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기원전 2, 3세기부터 명도전이 출토됩니다. 명도전은 연나라 화폐입니다. 칼 모양을 본뜬 이 청동화폐가 고조선 영역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연나라와 고조선 사이에 활발한 교역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명도전이 교역의 매개였는지 아니면 고조선이 자체적으로 주조한 화폐도 있었는지는 현재로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조선이 명도전을 주조해서 유통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등의 화폐와 진나라에서 수입된 진과 등의 명문 등 극소수의 한자 유물을 제외하면 고조선에서 자체 화폐가 주조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8조지교의 50만 전이라는 수치 자체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조항이 한사군 설치 이후 난낭시대에 한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추가되거나 개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한나라 사형수에게 적용되던 속전법과 금액이 같기 때문입니다. 사마천도 50만 전을
내지 못해서 궁형을 당했죠. 50만 전, 이 숫자 하나에 고조선 화폐 경제와 연나라와의 교역 그리고 한사군의 그림자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5번째 장면이 남기는 자국입니다. 6번째 장면, 전복의 결. 오늘 밤 6번째 장면의 출처는 조금 다릅니다. 사기나 한서가 아니라 위략을 인용한 삼국지 위지동의전 그리고 7세기 dun항문서 중 하나인 토원책부에 인용된 위략입니다. 1차 사료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간 기록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에서는 소를 잡아 발굽의 형상으로 기륭을 점치는 우제점이 행해졌습니다. 우제점은 중국의 전복 방식과 확연히 다릅니다. 중국은 상나라 시대부터 거북이 등껍질이나 동물 뼈를 불에 태워 갈라진 금의 형태로 점을 쳤습니다. 이것이 갑골점입니다. 반면 고조선 권역에서는 소뼈, 특히 발굽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풍습의 차이가 아닙니다. 전복 방식은 그 집단의 세계관과 신앙세계를 반영합니다. 우제점은 고조선이 중국과의 독자적인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제점은 고조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조에도 동일한 풍습이 기록되어 있고 위략에 따르면 고구려에도 같은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원 웅천패총에서 복골이 발견되어 사만사해에도 이 풍습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사만으로 이어지는 문화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소발굽으로 하늘에 묻는 사람들, 이것이 6번째 장면이 남기는 자국입니다. 7번째 장면, 무역의 결, 중계를 막은 나라. 진번 옆의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천자를 뵙고자 하였으나 우거가 막아 통하지 못하였다. 사기 조선열전에서 위만의 손자 우거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우거는 한나라의 망명자들을 점점 더 많이 끌어들였고 진번 옆의 여러 나라들이 천자에게 글을 올려 직접 교역하고 싶어 했지만 우거가 그 통로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 짧은 대목이 보여주는 것은 고조선의 경제 전략입니다. 우거는 왜 주변 소국들에 대한 통로를 막았을까요? 바로 중개무역의 이익 때문입니다. 고조선은 동북방의 물산, 담비가죽, 좋은 활, 말, 그리고 철 이런 것들이 중원으로 흘러들어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주변 소국들이 직접 한나라와 교역하면 고조선을 거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거는 그 통로를 독점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무제가 위만 조선을 공격한 실질적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마천은 화식결전에서 연나라는 동으로 예맥 조선 진번의 일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위만 조선 시대에는 그 이익을 고조선이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개무역을 독점한 나라, 주변 소국들의 외교 통로를 쥐고 흔드는 나라, 한나라가 그것을 참을 수 없게 된 순간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막힌 통로, 이것이 7번째 장면이 남기는 자국입니다. 8번째 장면, 여성의 결입니다. 한사관 이후 달라진 것. 부녀자들이 정절을 지키고 음란하고 편벽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 8번째 장면은 가장 조심스러운 장면입니다. 오늘 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에서 가장 판단을 유보해야 할 대목으로 여깁니다. 한서지리지에는 고조선 지역에 대한 풍속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녀자들이 정절을 지키고 음란하고 편벽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 기술은 한사군 설치 이후, 즉 기원전 108년 이후 풍속의 변화를 서술하는 문맥에 놓여 있습니다. 기자가 조선에 와서 8조 법금을 만들어 가르쳤고 그 이후 이런 풍속이 생겼다는 서술입니다. 이 맥락을 뒤집어 읽으면 하나의 물음이 생깁니다.
한사건 이후 정절관념이 강화됐다면 그 이전 고조선 시대에는 이보다 자유로운 성관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다만 이것은 역추론입니다. 직접 기록이 아닙니다. 한서지리지가 이것을 진보로 서술했는지 아니면 변화로 서술했는지 그 해석 자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한서지리지와 같은 대목에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었다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한사건 이후에 이상화된 기술일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 여성의 삶이 어땠는가? 우리가 직접 답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한사군 이후 달라졌다는 기록이 있고 그 달라짐 이전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물음을 열어두겠습니다. 이것이 8번째 장면이 남기는 자국입니다. 8개의 장면을 오늘 밤 함께 읽었습니다. 이름에서 우리는 성씨 없는 왕과 한 글자 이름의 패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성씨 없는 인명체계가 고조선 유민들의 후손인 사로 육촌장들에게까지 이어졌음을 봤습니다. 관직에서는 여럿인 상이 보여주는 연맹적 구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느슨한 연맹의 결이 사로 육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봤습니다. 고조선의 정치 방식은 그 나라가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의 몸 안에 남아 있습니다. 복식에서는 상투와 좌임이 보여주는 독자적 문화권을 봤습니다. 법에서는 농경사회의 규범과 신분차별을 봤습니다. 경제에서는 명도전이 오간 교육의 흔적과 5,000필의 말이 보여주는 목축경제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전복에서는 소발굽으로 하늘에 묻는 독자적 신앙을 봤습니다. 무역에서는 중개를 독점한 경제 전략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의 지리를 봤습니다. 8개의 단편입니다. 이것을 이어붙인다고 고조선 사람들의 온전한 얼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새로 얻은 것이 있습니다. 고조선이 사라진 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씨 없이 사로의 산골짜기에 흩어져 살던 조선의 유민들, 그들이 사로 육촌을 이루고 그 육촌이 신라의 씨앗이 됐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 사라졌지만 고조선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 짓는 방식, 그들의 정치하는 방식, 그들이 하늘에 묻는 방식, 이것들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자리에서 이어졌습니다. 흘려 쓴 것 안에서 찾아낸 얼굴들, 그리고 그 얼굴들이 이어진 흔적들, 오늘 밤 우리는 그것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한밤의 책방이었습니다.